네, 이제 변제와 이행행위 이 부분 공부를 하겠습니다. 변제와 이행행위 그랬을 때 변제라는 것은 그냥 이행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바라보는 시각, 관점의 차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다. 100만 원 그거를 갚았더니 그 채무가 이제 빚에서 없어진 거죠. 빚에서 빚이 없어졌다. 그 채권이 소멸하는 관점, 채무가 소멸하는 그 관점에서 본 게 변제. 그 다음에 돈을 갚았다. 그 행동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이행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이행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제 동시항변권에서 이행의 제공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약금 해제에서 그 판례가 이렇게 단순한 이행의 준비 단계, 이 단계, 그 다음에 이행의 착수 단계,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였습니까? 이행의 제공 단계. 다음 단계가 이행 단계. 이행 단계. 그래서 이제 이행의 착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 넘겨주기 전에 먼저 목적물 먼저 인도를 해줬다. 그러면 그 경우가 있어서 일부 이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목적물 인도 이러한 게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행의 제공 같은 경우에는 등기 서류 교부.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을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을 앞으로 등기까지 격려가 돼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이행은 을 앞으로 등기가 맞춰진 거, 등기 격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고 뭐 단순한 이행의 준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판례사는 아니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뭐 대출, 은행 그런 대출 업무를 알아보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게 이행의 준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걸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이행이라든지 이행의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채권법 총론 부분에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개념들 자체가 우리가 채무 이행이다. 지금 계속해서 이행이라는 단어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에서도 이행의 제공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 개념 자체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수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제 결과채무하고 이렇게 수단채무 이 개념들 자체가 우리 시험에 보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를 해두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채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 이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단채무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채무, 그래서 이 단어에서 이제 어감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먼저 의사의 치료하는 거, 진료 채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환자가 암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한테 뭐 진료비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암이 안 나왔다. 의사는 자기 할 바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치료를 했다. 그런데 환자는 낫지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채무는 변제로 소멸한 겁니까? 소멸하지 않은 겁니까? 소멸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치료를 다 하면 이 채무는 변제로 소멸이 된 겁니다. 하지만 결과 채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 이전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까지 이루어지는 이 결과까지 발생이 돼야 이게 이행된 거고 이행된 거니까 변제된 거죠. 변제됐으니까 갑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이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 게 여기에서 바로 이행의 제공이라는 그러한 개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행의 제공은 등기 서류 교부, 그 다음에 이행은 이렇게 결과 채무에 있어서는 등기까지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우리의 사례에서 매수인 을이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대금을 제대로 갑에게 지급을 하였고 또 이와 맞바꾸어서 갑이 소유권과 점유를 을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자. 이와 같이 채권이 채무자의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이행행위에 의하여 그 내용이 실현되는 것을 변제라고 하며 변제가 있게 되면 이제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불이행으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 가볍게 여기는 일반론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예외가 아니고 보통의 경우라면 채권 제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애초부터 기피하겠죠. 이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갑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을로부터 대금을 다 지급받고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을에게 교부하였다. 이 말은 지금 갑이 자기 할 바는 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금 지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돈 가지고 가서 갑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 계좌를 안다 그러면 그냥 입금을 해버려 가지고 전부 다 이행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같은 건 갑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관이 한다라는 거죠. 등기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가 등기까지 이뤄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금 전에 읽어봤던 거 등기 서류까지 전부 다 교부를 했다면 자기 할 바는 갑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할 바는 다 했다. 그런데 매수인 을은 이럭저럭 날짜를 보내고 있다가 빈둥빈둥 그 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넘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넘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가 안 됩니다. 유효기간이 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것은 채권자, 즉 매수인 을 자신의 책임입니까? 을 스스로가 지금 서류 다 받고 갑은 할 것 다 했는데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갑은 이제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 결과 채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한 이행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다. 동그라미.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즉 을 앞으로 등기까지 격려되어야만, 현실적으로 딱 격려되어야만 그 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에 반하여 이제 다음 수단 채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채무와 같이 성의를 다하여 치료에 필요한 행위를 다 하기만 하면 비록 치유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반대죠. 이건 현실적으로 등기까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의사의 채무는 채무 내용에 젖힌 이행, 즉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도 이러한 구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그 채무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일정한 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이행 행위를 다 하였어도 실제로 급부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갑은 여전히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을이 어영부영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제와 이행행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변제와 이행행위는 어떨 때는 이 이행행위가 수단 채무면 행위만 다 하면 되니까 그것 자체가 이행이 되고 변제가 됩니다. 똑같은 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말일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변제 할 바를 다 했다. 결과 채무에 있어서는 이행행위 할 것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제하고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번에 변제의 제공, 그 변제의 제공, 변제 위에다가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행의 제공. 변제의 제공과 이행의 제공은 같은 개념입니다. 왜? 변제하고 이행이 같은 개념이고 바라보는 시각, 어디에서 바라봤냐 그 차이일 뿐이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가 하여야 할 바를 다 하였다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겠는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민법은 채무자가
자기 편에서 하여야 할 바를 다 하는 것을 변제의 제공 또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하여 가지고 이에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러할 때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입문 과정 때 기초 이해를 해둬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만약에 6월 1일 날 갑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등기 서류를 다 넘겨줬습니다. 자기 할 바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행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행은 아직 안 됐죠. 왜? 이행은 을 앞으로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등기 서류만 주고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된 경우에는 이행은 아직 안 됐고 이가 할 바를 다 한 것, 그걸 방금 이행의 제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이행의 제공의 효과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이 할 바를 다 했는데 을이 등기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을에게로 등기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는 그러면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이행한 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책임져.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행의 제공의 효과, 가장 큰 효과는 어떤 겁니까? 바로 갑이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기 할 바는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행의 제공을 했다. 즉 다시 말해서 갑이 등기 서류를 주면서 청구권을 행사한다.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을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릴 때는 을은 자기 채무, 대금 지급할 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행의 제공은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시켜버린다. 즉 얘가 이행 제공하면 얘는 동시행 항변할 수가 없다. 이행 거절할 수 없다. 그러한 중요한 효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6월 1일 날 갑이 등기 서류를 주면서 대금 청구를 해오면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죠. 동시행 항변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줬다. 그러면 이제 을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고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 날짜에 주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지체 책임이다. 지체됐으니까 지체 책임을 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그 채무 불이행 책임, 지체 책임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상대방에게는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이게 바로 이행의 제공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랬고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행의 제공은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문에서도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동시행 항변권은 시기 제한이 이렇게 이행의 제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의 제공이라는 기초 개념은 우리가 꼭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변제의 제공, 이행의 제공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 동시행 항변권 조문에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행의 제공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그때로부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 요컨대 변제의 제공,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이제 채무자는 이행 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둘째, 채권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채권자는 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줬으니까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이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시켜버린다. 민법 536조 제1항 본문은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있다. 존속한다. 상대방이 반대로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 소멸해버린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면 즉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면 이제는 그 자신의 반대 채무 즉 을의 대금 지급 채무 여기에 대해서는 지체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해가지고 원래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원래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과 같은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지고 땡땡땡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전 시간에 동시행 항변권에서 이 지체 책임 면제 이행 거절권은 행사효라고 했고 지체 책임 면제 이거 같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효 존재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했다 안 했다? 상대방이 할 바를 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된다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갑 쪽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기 채무할 필요가 없죠. 이행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러한 상태에서 6월 1일 지나고 7월 1일 지나고 8월 1일 됐다. 그렇게 됐더니 갑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나한테 6월 1일 날 1억 원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8월 1일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안 준 거, 지체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지금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면 당연히 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채무 이행 거절할 수가 없죠. 이건 동시행항변권이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지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행 제공에 의해서 이제 동시행항변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말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그는 이제 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지체 책임을 물으려면 채무자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판례의 태도 이것 자체 용어만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동시행항변권을 소멸시켜서 지체 책임을 물으려면 당연히 이행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 이행 제공에 대해서 계속적 제공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계속적 제공설. 그래서 계속적 제공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행 제공했죠. 이행 제공해가지고 이행 제공했으면 동시항변을 못하니까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그 사이의 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을 수는 있는데 이행의 제공이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매일 등기서를 들고 쫓아다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거 경우에 있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다 맡겨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행의 장소가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등기서류를 맡겨놓고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맡겨놓고 가끔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야 돈 가지고 와서 등기서류 받아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독촉을 해주면 그거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속적 제공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동시행항변권은 용수철이라는 겁니다. 용수철. 그래서 이행의 제공을 하면 동시행항변권이 소멸하기는 합니다. 소멸하기는 하는데 등기서류를 줬다. 이행 제공했죠. 그러면 상대방의 동시행항변권을 소멸시켜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용수철을 발로 누르는 것처럼 꽉 눌러서 동시행항변권을 소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지 않고 집에 가지고 가버렸다. 그러면 발 떼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용수철은 다시 복원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은 다시 부활을 해버린다. 소멸했던 동시행항변권이 계속적 제공이 되지 않으면 용수철에서 발을 뗐으니까 다시 부활해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아주 중요한 판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동시행항변권은 용수철이다. 그러므로 용수철은 언제든지 부활하니까 이 용수철을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좀 안 읽어본 부분이 있죠. 그러므로 채무자 갑의 이행 제공이 있으면 우선 그 자신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채권자 을에 대하여 그의 반대 채무, 즉 대금 지부 채무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는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 다음에 채권 양도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채권 양도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제 한 몇 군데 정도에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귀찮죠. 귀찮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를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 하다 보면은 그냥 5번, 6번씩 그냥 과정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정에서 한 2-3번씩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그때마다 새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빨리 이 개념을 잡아버리시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저희 합격에 이렇게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 양도, 소유권 양도가 뭡니까? 소유권 양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매매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을 했으니까 그 매매의 목적물이 물건이라면 물건에 대한 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교체된다는 겁니다. 소유자 교체.
그러면 채권 팔 수 있습니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한데 재산은 물권하고 채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채권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걸 바로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채권 양도. 이거는 채권 이전이죠. 채권 이전. 그랬고 채권을 이전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채권자가 교체된다라는 거. 채권자 교체.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례에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 쪽에 생긴 채권만 보겠습니다. 갑 쪽에 생긴 채권. 그러면 갑은 이제 1억 원이라는 요 대금에 대해서 대금 채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채권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금 채권을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한테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단 말은 갑은 병에게 이 채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병은 갑에게 이 채권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갑은 병한테 뭘 해줘야 됩니까? 이 채권을 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바로 이전을 해주는 게 채권 양도라는 거죠. 채권 양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일단 그 기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갑이 물건을 매매 팔았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한테 소유권까지 넘어가려면 뭐까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등기까지 돼야 합니다. 등기까지. 그래서 소유권이 양도됐다는 건 을 앞으로 등기까지 맞춰져야, 등기까지 격려돼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갑이 돈 다 받고 그 다음에 목적물도 인도해주고, 즉 집 비워주고 을이 거기 들어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등기가 격려되지 않으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갑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소유권을 양도해주고 양수해주는 그 과정, 그 합의는 집 비워주고 인도해줄 때, 그 다음에 돈 받고 그때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 양수, 합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만으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맞춰져야 을이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권 양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병 사이에 양도, 양수의 합의만 있으면 병한테 채권이 양도가 된다. 병한테 채권이 양도가 됐다라는 말은 채권자가 교체됐다. 그러니까 병이 채권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돼버린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채권 양도. 주로 금전채권과 관련되는 민법상의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에 채권 양도가 있다. 채권도 하나의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서 그 점에서 물건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을 팔고 그 대금을 얻는다든가 또는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일은 실제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례에서 갑이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도 양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괄호를 보니까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에서 따라서 발생한 채권에서 그 채권은 갑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죠. 채권자로.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한다. 지명채권. 그럴 때 요 지명채권의 용어, 이거 개념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채권 양도 부분, 이 부분들이 나올 때 조문 자체를 한 2번 정도 볼 겁니다. 한 순환 때 2번에서 한 3번 정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 양도가 어디에가 나와 있냐면 우리 민법 45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450조의 표제, 즉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명채권의 양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명채권의 양도 이렇게 제목이 달아져 있으니까 지명채권이 무슨 말인가?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러한 것을 지명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양도는 원래의 채권자와 우리 사례에서는 갑, 양도인이라고 하죠. 그 채권을 양도받는 사람, 양수인, 즉 우리 사례에서는 병, 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만에 의하여, 만 위에다가 땡. 그 말은 이런 등기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채권 양도에서는.
합의만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서와 같이 등기나 동산에서와 같은 점유 이전을 하지 않고도 채권 양도는 밑줄 효력이 생긴다. 채권 양도는 효력이 생긴다라는 말은 병한테 채권이 이전된다. 그 말은 병이 채권자로 교체가 돼서 병이 채권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15번에 대항요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항요건에서 대항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민법이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히시기 전까지는 상당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특히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주장하지 못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내용 보십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떠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 을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는 않을까? 과연 둘이 그 합의만으로 채권자가 바뀌어버리니까 갑이 그 채권을 과연 양도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을로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미 채권자가 아니게 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가 후에 채권 양도 사실을 알게 되고 채권자가 아닌 갑에게 지급한 것이 밝혀지면 이제 그는 갑으로부터 그 돈을 반환받아가지고 다시 채권 양수인 병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런 성가신 일을 해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양도인, 즉 원래의 채권자 갑이 양도 사실을 채무자 을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를 승낙하지 않으면 그 양도를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그러한 통지나 승낙,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실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통지입니다. 그러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그 채권을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해서 거기다 밑줄.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행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지 등을 대항요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병에게 대금 채권을 양도한 갑이 이를 을에게 알려야만 병은 을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매매 대금이었지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A라는 건설회사가 있다. A라는 건설회사. 뭐 H라고 할까요? 네. H라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H건설회사가 이렇게 건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도급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일정 부분을 이제 다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즉 하청을 받아서 요 A가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12월 30일에 이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채권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대금이 채권이죠.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찰이 필요하다. 12월 31일 날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행기가 12월 30일이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채권 팔 수 있습니까? 네,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채권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는 이 채권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럴 때 이게 뭐 1억 원짜리 채권이니까 1억 원 전부를 주지는 않겠죠. 이자 같은 거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채권 할인이라고 하는 거죠. 싼 가격에 줄 겁니다. 그랬고 이제 B가 나중에 받으러 가는 거죠. 그 연말에는 1억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매매계약 했으니까 채권을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채권 양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을과 B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받기로 하는 그 합의만 있으면 B가 채권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이쪽에서 이 채무자한테 통지나 승낙, 통지 또는 승낙입니다. 통지 또는 승낙.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다 지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항요건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이 부분이 바로 하거나죠. 그래서 하거나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땡땡땡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 그래서 요 H건설한테 통지 또는 둘 중에 하나 이거를 했을 때 가서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A가 H건설에 통지 또는 승낙을 하지 않았다면 B는 채권자입니까? 아닙니까? 통지 또는 승낙 이걸 안 했다. 그러면 B는 채권자냐 아니냐? 채권자 맞습니다. 채권자 맞다. 채권자인데 채권자는 맞는데 왜 채권자는 맞냐면 둘이 채권 양도 양수의 합의만 하면 그 합의만으로 채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교체됐는데 가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H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명채권이죠. 이것도 얘에 대해서 돈 받을 사람은 A로 딱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채권입니다. 그런데 연말을 됐더니 전혀 얼굴도 모르는 B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돈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뻘쭘하겠죠. 뻘쭘하니까 가서 채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얘한테 돈 내놓으라고 대항할 수 있으려면 채권자 행세를 H건설한테 할 수 있으려면 이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대항 요건이라는 겁니다. 통지 또는 승낙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가서 달라고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건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대항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둘 사이에서는 이미 B가 채권자가 됐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채권 양도 이 부분은 왜 설명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판례 방금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둘 다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판례하고 연관돼 가지고 우리 기출 판례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경우도 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갑이 사용수익하게 을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할 것을 약정을 하고 을은 여기에 대해서 뭘 지급할 걸 약정한다?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인,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임차인. 그랬고 임차인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 그랬고 이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임차권 팔 수 있습니까? 네, 팔 수 있죠.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병하고 매매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에 채권, 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했으니까 넘겨줘야 되겠죠. 그 넘겨주는 걸 채권 양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양도 양수를 합의를 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병이 채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 629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채권 양도 일반 법리를 살펴본 거였고 임대차 가가지고 629조 조문을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즉 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 팔고 넘겨주기로 했다. 채권 양도를 했다. 그러면 병은 채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라는 겁니다. 즉, 이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채권 양도 유효. 동의가 없었지만 유효하다. 조금 전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 629조를 설명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 경우에 있어 기본 강의 때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임차권에 이 동의 없이 양도하는 것을 무단양도라고 합니다. 무단양도. 이 무단양도를 우리 판례는 지명채권 양도 법리로 해결을 해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사자 간에 양도양수 합의 이것 자체 그 다음에 이거는 유효하다. 그런데 450조 지명채권 양도 법리에 따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항요건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의 동의 이것 자체가 대항요건.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있어서는 병이 채권자 맞습니다. 채권자 맞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임차권자다, 채권자다 이렇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가게 된다. 이때 이제 그것도 지명채권 양도 법리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양도 이 부분 개념 자체는 꼭 잡아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2장 소유권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등기까지 다 넘겨주게 되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 이전 16번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 우리의 사례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목적물은 주택하고 대지였죠. 왜 그렇습니까? 건물은 땅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주택과 대지의 각 소유권 해줘야 되고 각 점유도 이전해줘야 되고 그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민법 568조는 매매의 효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줘야 된다. 권리에다가 표시를 해두시고 조문에는 권리만 나와 있습니다. 재산권이면 소유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권리를 이전해 줘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도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집 샀는데 등기만 넘겨주고 집은 안 비워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조문 자체에서는 권리라고만 나와 있지만 인도 의무도 당연히 부담을 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그러면 갑이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미 지금 답은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격려해 줘야 된다. 등기를 마쳐야 된다. 그 부분이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그 주택 등의 소유권의 이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기를 넘겨주면 된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우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186조에서의 핵심 단어는 법률행위로 인한,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 이와 반대돼서 반대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187조는 법률 행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를 안 해도 그냥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경매를 했다.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다. 매각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받아도 당연히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률 규정 187조를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등기 불필요 원칙.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등기 불필요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86조는 끝에 가서 봤더니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도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등기 자체까지 맞춰져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죠. 을 앞으로 등기까지 맞춰져야 을이 소유자가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물권의 득실 변경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물권 변동. 그래서 186조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입니다. 그럴 때 요 변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권리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권리 자체를 본 거고, 권리의 주체 면에서 보면, 주체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발생했다. 이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변경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소멸했다. 그 말은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에 있는 득자, 여기 끝에 있는 실자, 그 다음에 여기 변경해가지고 186조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사례에서도 어떻습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넘겨가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이게 바로 취득과 상실, 득실 변경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86조 나와 있고 정하고 있다. 소유권은 여러 가지의 물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득실, 즉 취득 상실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로써 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갑은 등기 넘겨주면 상실하고 넘겨받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 결론입니다. 갑은 을에게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어야만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된다. 이게 바로 이행, 등기, 격려. 그 다음에 이행의 제공은 등기서류 교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셨다가 부동산 해가지고 17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